줄임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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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준의 뉴스 공장. 노르가즘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코너. 오늘도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발행에 가서 그 연설을 하셨는데 네, 거기서 또 집안의 가훈이 정직이라는 그런 내용도 등장하고 그랬습니다. 정직이라고 하면 뭐 정직 처분 사실 정직됐어야 되는 분인데. 아니, 이명박 대통령 가훈이 정직이라고 해서 저희가 오늘 2부 진행하면서 제작진이 방언을 적어야 되겠다, 우리도. 예. MB 가훈이 정직이라면 우리는 침묵이다. 방언이. 예. 침묵 또는 뭐 겸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자, 방언을 좀 정해 주십시오. 예. 배려. 저희 방송의 방언은 배려, 사랑, 침묵. 좋네요. 예, 겸손. 뭐 침묵은 불가능하고. 엄수. 그쪽도 뭐 정직이라는데요. 예. 정직을 이길 수는 없다고 봅니다. 경건과 엄숙한 마음으로 오늘도 노르가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또 한 주간의 사건도 아주 많은데 정치권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 이제 홍준표 대표가 9명이 복당하고 나서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갔어요. 예. 그렇죠? 네. 예. 자신감에 채식도 나왔네. 방언이 채식이라고. 그건 어울리는 거네요. 방언. 불가능한. 저희 방언을 좀 정해 주십시오. 항상 방언을 정할 때는 이명박 대통령 가훈이 정직이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저희 방언을 정해주시면 되겠고. 홍준표 대표가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유승민 대표가 예방을 하겠다는데 이제 거절을 했어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정당이 아니다. 바른정당은 배신자 집단이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저는 자유한국당이 문을 닫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제가 볼 때 홍준표 대표 자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앉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당 일단 해산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2002년 차떼기 사건 때 보면은 몇백억 돈 받은 거 그것도 큰 문제였지만은 그것 때문에 당 간판을 떼가지고 그리고 당 재산 그 당시 그 중앙당 11층짜리 건물 팔았죠. 그거 헌납했지 않습니까? 또 천안의 연수원도 헌납하고 17개 광역시도에 있는 거 다 헌납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정도로다가 해서 겨우 당을 살렸거든요. 천막당사 이러면서. 지금 그때하고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정권을 갖다가 내주고 그것도 중도에 그리고 국정농단 세력으로 씻을 수 없는 낙인이 스스로 찍힌 상태인데 이 책임에 그 자유한국당이 왜 책임이 없습니까? 그러면 문을 닫아야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당은 해체하고 재건축이 필요한 당이지 뭐 약간 리모델링하고 뺑기칠하고 이래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페인트칠보다 뺑기칠이 와닿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금 황골 탈퇴해야 되는데 지금 그 제스처만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 정도밖에 안 하냐. 오히려 황골 탈퇴는 유승민 대표가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제 세력이 너무 적기 때문에 미약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지만은 오히려 그 길로 가야죠. 버리고 갔어야죠. 유승민 대표가 이제 하태경 의원 이야기는 사람이 좀 많이 변해가고 있다. 뭐 아마도 유승민 모든 정치인이 뭐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유승민 대표가 이제 스킨십이 좀 부족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안철수 대표를 만났잖아요. 이거는 어떤 포석입니까? 어떻게 대화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림이 뭘까요? 아니요, 뭐 만날 수 충분히 있는 거고 또 서로가 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면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서로의 필요 때문에 만나는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만남이 그거니까. 그렇죠. 근데 아마도 뭐 양현 씨 노래 중에 보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고 있는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뭐 끝내 완전 통합이나 이런 거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안철수 대표 쪽에서 오히려 더, 뭐랄까요. 간절한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전혀 뭐 손해볼 게 없는 게임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흡수 예. 합병. 예, 흡수합병. 예, 더 나쁘지 않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상 사람들은 당대당 통합이라 하더라도 흡수합병처럼 보이겠죠. 예. 근데 그게 실제로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것이, 예. 그 국민의당 그렇게 되려면 그게 완전 통합이라는 이런 수준으로 간다면은 조용히 이렇게 몇 명이 들어와서 숫자가 늘어나는 정도가 예. 아니라 어떤 그 정체성까지도 이렇게 예. 서로 타협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간다면은 호남을 갖다가 버리고서나 가능한 일이 아니겠는가라는 예. 거고, 바른정당도 작긴 하지만은 바른정당 내에서 이대로 가기 힘들다라고 하는 분들은 다 국민의당으로 가자는 게 아니고 예. 자유한국당으로 가자는 거거든요. 예, 예. 그 이탈파들은, 예. 이탈 예정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양당의 통합을 강행하려면은 바른당에서도 그 영남 쪽 어떤 근거를 두는 분들을 그 떼놓고 가야 되는, 온전히 두 당이 있는 대로 합해지긴 힘든 그 조기에. 안철수 대표는 그것까지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 싶은 행보인 것이, 뭐, 호남계 의원들이 당연히 그 바른정당과 합치는 데 있어서 햇볕 정책에 대한, 예, 뭐, 견해 차이가 워낙 크고, 바른정당하고, 대북 정책에 대한 그 견해 차이가 워낙 커서 호남계 그 의원들은 우리가 그거 버리고 갈 수는 없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방향으로 나아간 걸 보면 안철수 대표의 그림은 그런 거 아닐까요? 그 호남계 의원들이 일부 떨어져 나가더라도 상관없고, 그래서 조금 더 색깔이 보수에 가까워지는 것도 개의치 않고, 그리고 이제 유승민 의원과 그렇게 이제 호남계 의원들이 일부 떨어져 나온 다음에 합치고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가 누가 있냐. 홍준표 후보가 다시 대선 후보로 나올 수 있겠느냐. 이미 한번 실패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보수정당, 그 자유한국당에서도 주자도 그렇게 뚜렷하지 않으니 거기서 또 일부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세력을 합쳐서 중도 보수의 선두주자. 뭐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죠. 처음에 새정치할 때는 그 개혁 정치 개혁으로서 정치 시작을 했었지만은 결국에 이제 거기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또 자리를 만들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역함 해가지고 저 뒷칸으로 가는지 1호차를 탔는데 지금 이제 차는 계속 달리고 있는데 저 뒷칸으로 이렇게 해서 보수 정치에서 보수 영역에서 새 정치를 해보자. 이제 그런 쪽으로 가고 그렇게 보이죠. 예, 그렇게 보여지죠. 예, 점점 보수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통합이 아니라 일부 이제 이탈하더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그렇죠. 내쫓지는 않겠지만은 나가는 건 말리진 않겠다라고 그런 뉘앙스로 또 얘기를 하기도 했죠. 예, 그런 스탠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새로운 3당 합당처럼 바라보는 게 박지원 전 대표인 것 같고, 예, 그렇게 합쳐지려고 하는 게 아니냐. 예. 그런 제안은 받을 수 없다. 이런 게 이제 박지원 대표를 위시한 호남계 의원들의 생각인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이 새로운 형태 3당 합당이? 조기에 가능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것을 가능성이 일단 저는 적고, 또 그걸 얻으려고 했을 때 그 놓아야 될, 그 감수해야 될 어떤 손실도 있기 때문에 최대치가 지방선거 때 광역단체장 그 유력 광역단체장 후보 중심으로 한 선거연대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 후보 그게 가능하려면은 본인이 나가야만 그 그림도 가능하다. 본인이 안 나간 채, 본인이 안 나간 채 그냥 경기도는 누구 원래대로 누구 그 다른 서울은 누구 이런 식으로 나누어 가지고는 시너지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나누기만 할 뿐이지 어차피 다 못 나가니까 서로 취약 지역의 후보를 상대방 후보를 인정해 주는 그런 정도의 대단히 강도가 약한 연대이기 때문에 이걸 강도를 좀 세게 하려면은 걸어야죠. 본인을. 예. 그러다가 예를 들어 서울시장 선거에 본인이 직접 나왔는데 만약에 거기서 낙선하게 되면 정치적 타격이 굉장히 클 텐데요. 근데 정치라는 것이 옳다고 믿는다면은 크게 걸어야지. 안 다치는 위주로 가면은 노회찬 대표님도 많이 다쳐왔습니다.
많이 낙선해 왔습니다. 상처 투성입니다. 심지어는 의원직도 상실하기도 하셨고. 예. 예. 모든 종목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정치권 이야기는 그렇고요. 최근에 MBC 사태는 이제 해결되어 갈 조짐이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뭐 MBC는 이제 한 고비를 넘겼다고 보여지고 네. 이제 한 달 이내에 새 사장이 선임되면은 이제 빠르게 정상화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반면에 이제 KBS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게 지금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네. KBS 고대영 사장은 방송법이 통과되면 이제 그때 가서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건데 이 말은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물러가라 그러니까 개헌하면 물러간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죠. 자기 후임이 누가 오느냐에 영향을 미치는 방송법 개정에 자기가 왜 갔냐합니까? 그러니까요. 자기가 잘한 일을 잘못한 게 없다면 임기를 다 채우고 내년 말에 물러나야 될 사람이 중도에 물러난다면 그만큼 문제가 많았다는 걸 스스로 시인하는 건데 문제 많은 사람이 중도에 쫓겨나가면서 다음 사장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또는 자기들이 유리한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거와 마찬가지죠. MBC 김장겸 사장이 이제 해임안이 통과되면서 방문진에 의해서 남긴 말도 화제예요. 이제 본인이 공영방송, 방송의 중립 또는 뭐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물러나게 돼서 순간에 굉장히 안타깝다. 본인이 그러니까 그동안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왔다는 얘기죠. 본인은. 예. 예, 그 정도 되면 이건 병입니다, 사실은. 참, 우리 언론이 언론도 많이 되돌아봐야 될 지점이에요. 이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이나 문화적 수준을 볼 때 주요 방송들이 어떤 예. 공영방송으로서 예. 제대로 이제 신뢰받지 못하고 정립되지 못하는 데 대해서 좀 통렬한 자기 반성이 필요한 게 아닌가. 또 그걸 악용해왔던 정권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가지고 뭐 특정 정권에 가까운 방송이 아니라 정권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국민들을 대변하는 그런 공영방송의 어떤 공정성을 갖다가 회복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김장겸 사장은 이제 친박 핵심인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가졌다고도 얘기되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에서 허리가 아프다. 걱정되는 거죠. 예. 그런 보도를, 지상파 중에 유일하게 뉴스를 계속 내보냈던 친박에 대한 걱정이 무척 많은 방송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영방송이 걸어야 될 길에 대해서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냥 사적인 관계나 그런 특정한 어떤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소중한 국민의 자산인 전파를 낭비하는 그런 일을 계속 해온 거죠. 이분은 해임되고 나서 어디로 가실까요? 예. 김재철 사장은 이제 출마하려고 노력하셨는데 홍수를 못 받았죠. 네. 예. 경선에 나와가지고 표가 1%인가 밖에 못 받으셔가지고 경선에서 떨어지셨는데 이분도 그런 그림을 그린 게 아닐까 싶긴 합니다만 현재는 어쨌든 해임을 되셨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공항에 바레인으로 강연을 떠나시기 전에 공항에 메시지를 냈습니다. 여러 가지. 예. 그 메시지는 보셨어요? 예, 저는 그 메시지는 그 메시지 자체가 우리 국민들을 좀 분노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굉장히 이제 위급함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본인들이. 예. 그렇죠. 이제 설마 했는데. 예. 설마 김관진까지 저렇게 되는 걸 보면서 이제 예.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의 가능성, 형사처벌을 시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그쪽 진영에서는 그 판단을 갖다 확실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이제 일단 대응, 방어책으로서 우선 일성을 갖다가 바레인 나가면서 바레인 간 뒤에 또 더 얘기가 무성하게 뻔하기 때문에 이제 1단계 대응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보통 대통령이 직접 나오면 최후의 메시지가 나오는 건데 보통은 대통령이 할 말이 아니라 대변인이 할 말 아니었나요, 사실? 그렇죠. 예, 그 정도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저 정도 메시지 할 거면 왜 하나 싶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지금 인천공항에서 지금 한 발언이지만 예. 사실상 거의 서초동 포토라인에 서서 한 발언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연습이었나요? 자기가 당사자라는 걸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정도 위에는 그냥 뭔가 대단히 큰 게 있을 것처럼 우리를 건들면 끝장나는 거야, 이제.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야. 이런 식의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계속 나오다가 전직 대통령이 직접 나왔는데, 이제 세계대전이야.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예. 이렇게 하면 나라가 쇠퇴하게 돼. 나를 이렇게 치면 안 돼. 이렇게 이 정도 메시지에 불과해가지고. 마지막에 그 얘기는 했었죠. 지시했느냐. 예. 댓글 공작 같은 거 지시했느냐. 상식적인, 상식 같은 말이어야 댓글을 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방어하기 시작한. 그러니까 저는, 법률 방어를 하고 있는데. 예. 제가 받은 인상은, 이 법률 방어인데? 법률 방어를 이렇게 첫 메시지로 한다는 건 사실은 이쪽에다가 세계대전을 일으킬 만한 카드가 없구나. 그렇죠. 그렇게, 예. 아니, 지금 마음은 서초동에 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서초동에 가 있다. 예. 실제 포토라인에 설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더 많은 것들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물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제기되는 의혹은 이제 국정원 의혹이 있고 국방부 의혹이 있는데 국정원 의혹은 사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의해서 철저하게 부인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어떤 의혹이 있지만 이제 당연히 보고됐을 것이다. 또는 지시까지 받았을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당사자의 진술이 없기 때문에 멈춰 있는 반면에 국방부 의혹, 사이버 사령부 의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시를 받았고 보고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우리 사람으로 뽑아라. 심리 전단 이제 댓글 부대원들이죠. 그걸 그걸 지시하면서 느리라라고 지시하면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충원할 것인가까지도 이제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국방부 장관, 그러니까 사이버 사령부하고 국정원에서 각각 댓글 공장이 있었는데 국정원 쪽 댓글 공장은 원세훈 전 원장이 입을 열어야 되는데 거기는 그렇죠. 입을 안 열고 있고. 예. 이쪽은 이제 김관진 입을 열기 시작했죠. 입을 연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구체적 진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내가 진술을 그렇게 지시한 거다라고 시인하든가 아니면 내가 지시한 말의 뜻은 딴 내용이었다라고 이렇게 발뺌하거나 어쨌든 진술을 할 필요가 생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진술을 갖다가 서면으로 받느냐 출두시켜서 받느냐 아니면은 이제 출장 나가서 받느냐에 따라 이제 방법론만 남아있을 뿐. 그 남아있을 뿐 진술 받는 거는 불가피하다. 현재까지는. 그래야 이제 수사가 매듭이 지어지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당사자니까. 요 댓글 공자 사안은 그렇고요. 지금 한참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다스는 누구 겁니까? 네. 요것도 수사가 되어서 어느 순간 포토라인에 쓸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수사는 수사 진척 정도를 우리가 알 수 없고 알 수 없긴 합니다만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이라거나 또는 검찰총장이라거나 법무부 장관이 한 발언에 따르면은 이것을 수사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고 문제가 발견되면 해야 한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게시되었는지 안 됐는지도 확인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예. 그거는 댓글 공작보다는 좀 은밀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검찰 내에서. 그렇죠. 사건이 성립되는지 따져보고 있는 거 수준인 것 같고. 그럼 내년쯤 돼야 이거는 윤곽이 좀 나오겠네요. 계속되는 상황이죠. 예. 제가 볼 때는, 요즘 또 한 갈래로 자원 얘기도 중간중간 나오지 않습니까? 볼레로 광산 얘기도 오늘 나왔던데. 이 자원 얘기 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미 저쪽에서는 이건 정책적 결단으로 이루어진 사업 중에는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는데 그걸 다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으면 되느냐. 기본 그리고 문제가 많았다는 거죠. 특히 근데 자원외교 같은 경우에도 상식적으로 정책적 판단의 미스로 벌어진 것인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이제 그냥 직무유기에 가까운 그러한 일탈 행위로 인해 가지고 빚어진 참사인지는 혹은 사기인지요. 예, 그것도 하나 따져주십시오.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그런 예가 많았습니다만은 이미 예정된 사기 있죠.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 옆으로 빼돌리는 그걸 예정하고 이제 진행하는 일도 과거에 보면은 그런 대형 비리로서 있었기 때문에 이 자원외교 관련해서 철저한 어떤 이 좀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자원외교가 국내에 있었던 비리 사건하고는 다르게 해외에서 벌어졌다 보니까 돈을 추정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수사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 왜 해외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과연 밝혀질까요? 쉬운 일은 아니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지금도 뭐 해외 계좌설은 뭐 끊임없이 지금 나옵니다만은 구체적인 물증을 잡기가 만만치는 않은 것 대목이죠. 자원외교야말로 사실 단위가 국내에 있는 뭐 사건들 몇백억, 뭐 천억 이런 거하고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조 단위로 보통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 정권하고 비교가 많이 되는 대목이죠. 박근혜 정부는 워낙에 뭘 안 했기 때문에 뭐 미용 시술이나 이런 거 소소한 거 말고는 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크게 한 게 K스포츠 미르재단 이런 정도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로 이제 법을 어긴 거에는 문제지만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은 반면에 민간인이 딱 껴서 잡힌 거죠. 그 전 정부는 굉장히 큰 걸 많이 했죠. 시스템적으로 했습니다. 이게 훨씬 더 많은 세금이 날아가고 지금까지도 피해를 입히고 있는 건데 이거를 해결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네, 뭐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죠. 뭐 지금까지 잘 감춰왔다 해서 앞으로 안 드러나라는 법은 없는 거니까요. 자, 자원외교가 정말 어렵습니다. 내용도 어렵고 해외에서도 벌어졌고 검증하기도 어렵고 이거는 정책에 불과했다. 정책적 실패 이렇게 해버리면 그렇게 방어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네. 7, 8년간 그렇게 방어해 왔는데 문재인 대통령 최근에 이제 해외 순방은 종합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일단 뭐 무난하게 취임 6개월 만에 굉장히 외교적으로 이제 힘들고 어려운 맞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복잡하고 대단히 이제 좀 불안정한 고차원 방정식을 물려받았죠 사실. 근데 일단은 뭐 대미 관계나 대중 관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초기 좀 이 뭐 진화가 된 것 아닌가. 봉합 수준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상당히 저는 뭐 다행스러운 결과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신남방 정책 이건 뭡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신남방 정책은 지금 제가 볼 때는 미국은 기본적으로 중국을 가상의 어떤 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고 이 중국에 대응하는 이 전략 중에서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아시아 특히 남방아시아 지역에서 이게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 중에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나라 여러 나라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포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나라들과의 어떤 관계 개선 내지 어떤 그런 또는 이제 영토 분쟁에 이제 미국이 직접 그렇죠. 사실은 굉장히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어떤 그 전략 자산들이 출몰 한다거나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유대 관계를 맺는 일인데 저는 이 한미동맹하고도 관계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한미동맹이란 거는 북한을 가상의적으로 해서 북한이 쳐들어올 때 같이 대응한다는 개념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라크 가거나 이런 거는 한미동맹하고 관계없는 거거든요. 그럼 미국이 다른 지역에서 벌이는 전쟁에 우리가 자동 개입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 문제는 이 남방정책에는 묘하게도 미국과 일본이 군사적인 어떤 유착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 남방정책을 같이 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인도까지 그렇죠. 센카쿠 열도 같은 것만 하더라도 중국과 일본의 영토 분쟁이잖아요. 그럼 그게 우리가 그럼 일본하고 같은 편에 쓸 것인가?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우리는 개입할 수가 없고 개입할 필요도 없는 건데. 문재인 정부가 이 제안에 대해서 일단 유보의 자세를 취한 거는 굉장히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냉철하게 우리 국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본과는 군사동맹은 아니다. 딱 그렇죠. 끊었고. 우리가 미국하고의 군사동맹은 유지하더라도 그것이 일본과 군사동맹 맺으면 그럼 독도 어떡합니까? 독도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하고 있잖아요. 독도에 일본 좀 순시선이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군사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그럼 한일 동맹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한미일 동맹하면 미국은 어느 편에 씁니까?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대단히 우리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아세안, 이제 북미 관계는 그런데 아세안에 가서 지금 방점을 두고 있잖아요. 최근에는 친남방 정책이라고. 아세안도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나라마다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노선을 가지고 거기에 동조할 수 있는 국가들하고만 관계를 가깝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도 여러 가지 강온 전략 여러 가지 또는
그 가볍고 무겁고 이런 여러 가지 대응의 카드를 가지고서 개별 국가와의 어떤 유대를 강화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아세안하고는 우리가 워낙 그 사실은 멀리 느껴가지고 사실 아시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보다 훨씬 가깝잖아요. 그 나라들 전부 다. 근데 심리적 거리감은 미국보다 훨씬 멀어요. 주로 이제까지 우리 외교가 미국을 통한 외교였고 그리고 모든 세계 현지에서 북한하고 우위에 서는 게 우리 외교의 어떤 가장 큰 목표였는데 이미 그런 목표는 다 달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의 이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세안 국가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우리와 경제 교류를 하거나 협력을 할 수 있는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나라와의 관계를 갖다가 강화하는 인도 같은 나라들하고 실제로 그 나라들의 우리 시장도 굉장히 많이 열려 있고요. 또 문화적으로도 보면 한류 이런 것들의 그 파급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나라의 관계를 갖다가 돈독하게 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가 주체가 된 그런 남바 아시안 외교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할게요. 전병헌 수석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저는 어제도 국회 운영위원회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만났는데 본인은 굉장히 당당하고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무엇이 사실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참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 이게 대통령 지금그래서 모시는 정무수석인데 정권 초기에 그것도. 정권 초기에 이 피의 사실이 지금 막 공표되고 있거든요. 이런 검찰에 의해서 없었어요. 예. 과거 정권에서 보기 힘든 장면이다 봅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렇게 해석하면. 네. 그러니까 청와대하고 조율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전혀 조율이 안 된 거죠. 청와대에서 불만이 많다고 수석 정도 수사하려면은 최소한 통지는 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검찰을 그렇게 통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예. 우병우도 없고. 전병헌 수석이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스스로는 무죄라고 하는데 그걸 입증하기도 쉽지 않고 유죄를 입증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이 사안은. 이 문제는 이런 거는 유죄가 입증돼야지 무죄가 입증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문제 제기하는 쪽에서 이걸 갖다가 입증을 해야 되죠. 근데 방어하기도 만만치 않은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벌써 시간이 한참 지났네요. 저희는 겸손하고 침묵을 지키는 방송입니다. 방운 침묵. 이 오클랜드에서 보내왔네요. 아, 오클랜드에서 청취자 한 분이 직접 그림을 그려가지고 뉴스 공장에 보내온 커리커처인데 이게 굉장히 잘 그린 것 같아요. 얼굴이 제가 한 3분의 1밖에 안 되네. 예리하기 짝이 없는 그림입니다. 저희가 페이스북에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시사 요정 김어준입니다. 자, 과학을 시사 접목시킨 후 그런 다음에 개그와 접목시켜서 세계 유일의 장르를 만들어낸 원정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시사 과학 개그. 최순실 탄핵 정부에서는 개그 쪽으로 주로 활약을 하셨고. 흐름을 탔죠, 제가. 다시 이제 과학 쪽으로 넘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되지는 않고 있어요. 오늘은 뭡니까? 좀 전에 그 채식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채식. 금육? 금육. 고기를 안 드시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안 먹겠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방언으로.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훈이 정직이라면 우리 방언은 뭐든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떤 불가능한 것이라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금육하라. 네. 그거랑 좀 관련 있는 얘기인데요. 당연히 디톡스 이런 거 안 해보셨죠? 디톡스라는 게 이제 몸에 독소를 빼낸다 이런 거. 해독 주스 이런 거. 서양에서 와서 무슨 이상한 색깔의 주스 이렇게 쭉 마시고. 야채, 채식 위주. 그거 먹으면 죽어요. 이게 좀 이상 체질이시라서 부작용이 심각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위에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런 거. 갑자기. 그거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런 거를 계속 며칠간 마시는 거 아니에요? 밥 안 먹고? 디톡스라는 말이 여러 가지로 쓰이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주스,
그 밥 잘 안 먹고 고기, 육류 끊고 예. 이제 각종 야채나 과일 같은 걸로 뭐 갈아 넣어가지고 그렇죠. 며칠간 먹는 거죠, 그게. 그럼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이어트 하는 용도도 있고 뭐 소위 몸을 정화한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저건 우리나라의 시골에도 여전히 민간요법이 있듯이 예. 그리고 또 시골뿐만 아니라 민간요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과학적 근거 있죠. 없지만 이제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손가락 딴다든가. 네, 그런 거죠. 예. 그게 뭐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민간요법 수준이라고 저는 받아들였지. 예. 뭐 당연히 서양에도 그런 게 많은데요. 예. 이제 원래 이제 서양에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계속 이제 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일단은 지난번에 제가 숙변 얘기 드렸잖아요. 예. 수편당. 존재하지 않는다. 예. 좀 충격을 받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걸로 장사를 많이 해왔으니까요. 네. 예. 그리고 너무 진실처럼 정립돼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진실이 아닐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오신 분들이 많고. 그렇죠. 혈액형에 따른 성격 그렇죠. 분류라든가. 예. 그 기원을 알면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 일본의 작가 뭐 이런 분들이 만들어낸 아무런 얘기인데. 과학적 근거 없이 얘기했던 거라고. 네. 근데 오래 쌓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당연히 맞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문화적인 있는데 어떤 힘을 갖게 되는 그런 경우인데 이 디톡스란 것도 좀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처음부터 믿지 않았어요. 나올 때부터. 그럼 이름부터 벌써 좀 수상하죠. 그 예. 이름을 좀 얘기해. 야채 먹으면은 독소가 빠진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는 고기만 먹어서 독이 쌓여서 죽었겠네요, 이미. 독이 좀 쌓이신 것 같긴 한데요.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고. 예. 그게 뭐 과일이나 야채 좀 들어 많이 먹고 있고 이게 무슨 그 몸에 독성 물질 쌓여 있던 것을 해독하고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예. 그래서 뭐 피로 회복, 원기 회복,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많은. 그렇죠. 그건 이제 적게 먹게 되니까. 몸에 독소가 빠져나와가지고 해독이 되고 뭐 몸이 건강해지고 채소 먹는다고 저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일단은 이 디톡스라는 단어를 이렇게 쉽게 쓸 단어가 아니라서 아, 그래요? 이게 이제 해독이라는 뜻인데 예. 이게 원래 의학 용어예요. 뱀한테 물리면 이거 해독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게 예를 들어서 몸 안에 진짜 독이 들어왔을 때 예. 뭐 그걸 제거하는 이제 의학적인 처리를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진짜 독이 있지 않습니까? 왜? 예. 그래서 이 용어를 뭐 이렇게 건강식품이나 야채 주스 같은 걸 먹는 데다 사용하고 있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고요. 예. 이게 뭐 어떤 게 문제냐 하면 뭔가 의학적인 행위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준다는 거죠. 그렇죠. 의학 용어로 사용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먹으면 마치 몹속에 있는 어떤 미지의 독이 제거되는 그런 혼동을 유발을 한다는 게 문제인 건데. 뭐 환경 호르몬이나 뭐 화학적인 뭐 물질이나 이런 게 몸에 잔뜩 쌓여 있다가 네. 이런 야채를 먹어주면 그게 싹 씻겨 내려간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관점이에요. 예. 근데 이 원리를 이제 얘기를 하자면 뭐 이렇게 공장장님 좋아하시는 육류, 예. 또 공장장님이 좋아하시는 기름기, 또한 공장장님이 좋아하시는 나트륨, 또 화학 성분 이런 것들 그리고 좋아하진 않겠지만 몸에 쌓여있을 중금속, 또 환경 호르몬, 네. 예. 이런 물질들이 이제 우리의 잘못된 식생활로 몸속에 쌓인다. 그런 게 전제고, 예. 그런 다음에 야채나 과일이나 특정한 식품들을 섭취함으로써 이걸 씻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웬만한 물질들은요 몸이 자연 배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바로 의학적인 이제 지식의 문제인데요. 예. 이제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축척이 되는 건가? 예. 그다음 축척된다 손 제거되는 건가? 예. 이 두 개의 문제잖아요. 일단은 일상생활에서 먹고 마시는 것들이 몸속에서 축척된다는 그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랬으면 죽었겠죠. 다 대부분 예. 수십 년간 축적했는데 그렇죠. 죽었겠죠 우리가. 끔찍하잖아요. 생각해보면. 예. 정말로 제거되지 않는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생기는 병들은 따로 있죠. 이따이 병이나 뭐 이런 그렇죠. 거. 이제 예. 중금속 정말로. 예. 이게 대표적인 이런 식의 것들로 언급되는 게 이제 지방, 나트륨, MSG, 뭐 각종 약품들 그리고 알코올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몸에 독을 쌓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모든 음식이 몸에 어느 정도의 무리를 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의. 예. 살이 찌게 한다든가. 예, 뭐 살을 찌게 한다거나 뭐 예. 피부에 기름. 몸이 이제 음식을 처리하느라고 이제 에너지를 쓰죠. 예. 그렇죠. 근데 이런 이제 무리들이 오고 뭐 약간 독성은 다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간과 신장이 걸러내는 거거든요. 예. 간과 신장이 웬만한 식품 속의 독성은 다 걸러냅니다. 안 그러면 죽었겠죠. 잠깐 계속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그게 예. 있는 거죠. 예. 물론 많이 먹으면 나쁩니다. 뭐든지. 예. 그래서 뭐든지 많이 먹으면 나쁩니다. 그래서 물도 치사량이 있고 밥도 치사량이 있어요. 그래요? 예. 밥을 몇 공기를 먹으면 치사량입니까? 위가
위가 임계점을 지나가는. 그렇죠. 예. 뭐 100공기 먹으면 죽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겠네요. 물도 한 50리터 먹으면 죽지 않을까요? 그렇죠. 몸이 알겠습니다. 그런 거죠. 예. 이렇게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근데 의학계에서 디톡스라고 지금 민간에서는 디톡스는 의학적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어떤 보고를 내거나 한 적이 있어요? 네, 그 의학계에서는 플라시보 효과가 있을 수는 있다고 해요. 아, 플라시보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네. 평소에 이제 식습관을 좀 멈추고 이제 새로운 것들을 좀 먹고 하니까 그런 학계에서는 기분이. 그냥 플라시보 효과 정도. 네. 네,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일단 일단 이게 쌓이는 게 아니고 게다가 이제 뭘 먹어서 독을 제거한다는 게 주로 이제 이런 관점입니다. 자연산 원료. 네. 이제 뭐 식물, 천연물 이런 거를 먹으면 이제 몸에 좋기 때문에 독성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건데 천연물이 몸에 좋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그 인류는 말이죠. 제 그 지론입니다. 인류는 이미 우리 조상 때부터 수백만 년간 잡식이었어요. 네, 뭐든지 손에 닥치는 대로 고기부터 시작해 다 먹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쌓여진 유전자고 몸이에요. 근데 갑자기 채소만 먹어봐요. 그게 몸에 좋을 리가 있습니까? 채소만 먹는다고? 그게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자연산이라고 좋아하는 그 몸에 좋다라는 그런 관념이 너무 팽배하게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지만 예. 자연산이 위험한 거 굉장히 많죠. 독버섯. 그렇죠? 완전 자연산 아닙니까? 보고알. 완전 자연산이고요. 그럼 뭐 맹독성 물질이 허다합니다. 자연산에. 자연산에. 예. 그래서 육류나 뭐 기타 다른 거가 마찬가지로 뭐 나쁜 성분들이 얼마든지 있어서 자연에도 나쁜 성분이 많다. 예, 굉장히 네. 많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소위 화학 성분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오히려 과학계와 의학계의 시험을 통과한 물질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그 화학적으로 인간이 만들어내는 물질들이 몸에 나쁜 게 많다 보니 또 거꾸로 네. 그렇게 만들어내는 건 더 나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고 또 정반대로 자연에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있는 것이지. 그 인식이 예.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따지자 보면 인간이 만들어낸 것 중에 몸에 굉장히 좋은 것도 있고. 그렇죠. 예. 우리가 먹는 약들이요. 예. 안 그러면 그렇습니다. 죽었을 텐데 그렇게 화학적으로 구성한 물질 먹고 우리가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아무튼 뭐 자연도 현대인이 마찬가지다. 예. 야채 섭취량이 줄어든다는 의미에서 야채즙 먹으면 뭐 나쁠 건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몸에 쌓인 독을 몰아낸다거나 만병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아니다. 생각은 이제 하지 말자. 이런 디톡스 기법이 거꾸로 극단적으로 가면 몸에 나쁘다 이런 건 없어요? 있죠. 있겠죠, 디톡스라는 것 중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이제 또 채식이 안 맞는 사람들이 이런 걸 오래 먹으면 몸이 허해진다거나 예. 또 뭐 몸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영양실조 걸리겠죠.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럴 수도 있고 또 특히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 그다음에 디톡스란 게 뭐 주스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 있어요. 커피 관장 이런 거 있거든요. 커피 관장 예, 뭡니까? 커피로 관장하는 겁니다. 자세한 진짜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커피만 계속 먹어서 결국은 아니요, 먹는 게 아니고 예. 관장이란 것은 이제 커피를 주입하는 거죠. 그러면 들어가는 입구가 입이 아닌 것인 그렇습니다. 겁니까? 커피를? 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게 한때 끔찍하네요. 심지어 각광도 받았는데 예.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당연히 위험하겠죠. 네, 그런 거를 거기 주입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원래. 그래서 야, 폐혈증에 걸릴 수도 있고 그걸 왜 하는 겁니까? 디톡스 하려고요. 그걸 하면 이제 커피로 장을 디톡스 한다고요? 네, 그런 관점이 누가 있습니다. 그거 그렇죠. 업체들이 있어요, 그걸 하는. 네. 예, 나름 성행하고 있습니다. 야, 하여튼 이런 거 전혀 이제 도움 안 되고, 무섭네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런 마케팅이 만들어진, 습관이 만들어진 환상에 자꾸 속는데, 이게 좀 언론의 방송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믿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상식입니다. 음식은 그냥 균형 있게 고기만 너무 많이 드시는 것도 좋진 않습니다. 그게 또 체질에 따라서 아, 달라요. 예, 그렇겠죠. 네. 체질이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라는 것도 사실 과학적인 논란의 문제긴 한데. 그거는 저는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저를 임상 대상으로 보고 판단할 때 제가 한번 그 건강검진에서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 네. 하거든요. 평생 고기를 먹은 적이 없는 혈관이라고. 아, 예, 평생 고기만 먹어왔다고 하니까 예, 그런 체질이 또 있긴 있나 봐요. 그렇군요. 예. 어쨌든 이제 음식은 상식적으로 균형 있게 먹으면 되고 아프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을 먹으면 됩니다. 사람들이 약을 의심하는데 항상 예. 병을 고치는 목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들여 개발하고 아주 깐깐한 시험을 통과한 게 약입니다. 저는 그리고 이게 다 사람들 현대인이 게을러져서 나온 거거든요. 그냥 운동하면 돼요. 운동하세요? 이런 거 안 먹고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운동하면 돼요. 근데 이게 간단하게 해결하고 싶으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나오는 거예요.
그 간사한 마음을 업체들이 이용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과학을 믿자, 약을 믿자. 너무 많이 먹지만 않으면 약이 보약입니다. 예, 디톡스 하지 말고 몸을 많이 움직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방송 끝나고 고기 먹으러 가야죠. 지금까지 원종우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줄임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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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준의 뉴스 공장. 노르가즘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코너. 오늘도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발행에 가서 그 연설을 하셨는데 네네. 거기서 또 집안의 가훈이 정직이라는 그런 내용도 등장하고 그랬습니다. 정직이라고 하면 뭐 정직 처분. 사실 정직 됐어야 되는 분인데. 아니, 이명박 대통령 가훈이 정직이라고 해서 저희가 오늘 네. 2부 진행하면서 저 제작진이 방언을 적어야 되겠다, 우리도. 아, 예. 예. MB 가훈이 정직이라면 우리는 침묵이다. 방언이. 예. 침묵 또는 뭐 겸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자, 방언을 좀 정해 주십시오. 예. 배려. 저희 방송의 방언은 배려, 사랑, 침묵. 이런 좋네요. 예. 네. 겸손. 뭐 침묵은 불가능하고. 엄수. 그쪽도 뭐 정직이라는데요. 예. 정직을 이길 수는 없다고 봅니다. 경건과 엄숙한 마음으로 오늘도 노르가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또 한 주간의 사건도 아주 많은데 정치권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있는 것이 예. 그 국민의당 그렇게 되려면 그게 완전 통합이라는 이런 수준으로 간다면은 조용히 이렇게 몇 명이 들어와서 숫자가 늘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그 정체성까지도 이렇게 서로 타협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간다면은 호남을 갖다가 버리고서나 가능한 일이 아니겠는가라는 거고, 바른정당도 작긴 하지만은 바른정당 내에서 이대로 가기 힘들다라고 하는 분들은 다 국민의당으로 가자는 게 아니고 자유한국당으로 가자는 거거든요. 그 이탈파들은, 이탈 예정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양당의 통합을 강행하려면은 바른당에서도 그 영남 쪽 어떤 근거를 두는 분들을 그 떼놓고 가야 되는, 온전히 두 당이 있는 대로 합해지긴 힘든 그 조기에. 안철수 대표는 그것까지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 싶은 행보인 것이, 뭐, 호남계 의원들이 당연히 그 바른정당과 합치는 데 있어서 햇볕 정책에 대한, 뭐, 견해 차이가 워낙 크고, 바른정당하고, 대북 정책에 대한 그 견해 차이가 워낙 커서, 호남계 그 의원들은 우리가 그거 버리고 갈 수는 없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방향으로 나아간 걸 보면 안철수 대표의 그림은 그런 거 아닐까요? 그 호남계 의원들이 일부 떨어져 나가더라도 상관없고, 그래서 조금 더 색깔이 보수에 가까워지는 것도 개의치 않고, 그리고 이제 유승민 의원과 그렇게 이제 호남계 의원들이 일부 떨어져 나온 다음에 합치고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가 누가 있냐. 홍준표 후보가 다시 대선 후보로 나올 수 있겠느냐. 이미 한번 실패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보수정당, 이제 홍준표 대표가 9명이, 복당하고 나서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갔어요. 예. 그렇죠? 네. 자신감에 채식도 나왔네. 방울이 채식이라고. 그건 어울리는 거네요. 방울. 불가능한. 저희 방울을 좀 정해 주십시오. 항상 방울을 정할 때는, 이명박 대통령, 가훈이 정직이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저희 방울을 정해 주시면 되겠고. 홍준표 대표가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유승민 대표가 예방을 하겠다는데 이제 거절을 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정당이 아니다, 바른정당은. 배신자 집단이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저는
자유한국당이 문을 닫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제가 볼 때 홍준표 대표 자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앉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당 일단 해산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2002년 차떼기 사건 때 보면은 그 뭐 몇백억 돈 받은 거 그것도 큰 문제였지만은 그것 때문에 당 간판을 떼가지고 그리고 당 재산 그 당시 그 중앙당 11층짜리 건물 팔았죠. 그거 헌납했지 않습니까? 또 천안의 연수원도 헌납하고 17개 광역시도에 있는 거 다 헌납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정도로다가 해서 겨우 당을 살렸거든요. 근데 천막 당사 이러면서 지금 그때하고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정권을 갖다가 내주고 그것도 중도에 그리고 국정농단 세력으로 씻을 수 없는 낙인이 스스로 찍힌 상태인데 이 책임에 그 자유한국당이 왜 책임이 없습니까? 그러면 문을 닫아야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당은 해체하고 재건축이 필요한 당이지 뭐 약간 리모델. 그 자유한국당에서도 주자도 그렇게 뚜렷하지 않으니 거기서 또 일부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세력을 합쳐서 중도 보수의 선두주자 뭐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죠. 처음에 새정치할 때는 그 개혁 정치 개혁으로서 정치 시작을 했었지만은 결국에 이제 거기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또 자리를 만들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역함 해가지고 저 뒷칸으로 가는지 1호차를 탔는데 지금 이제 차는 계속 달리고 있는데 저 뒷칸으로 이렇게 해서 보수 정치에서 보수 영역에서 새 정치를 해보자. 이제 그런 쪽으로 가고 그렇게 보이죠. 예, 그렇게 보여지죠. 예, 점점 보수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통합이 아니라 일부 이제 이탈하더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그렇죠. 내쫓지는 않겠지만은 나가는 걸 말리진 않겠다라고 그런 뉘앙스로 또 얘기를 하기도 했죠. 예, 그런 스탠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새로운 3당 합당처럼 바라보는 게 박지원 전 대표인 것 같고, 예, 그렇게 합쳐지려고 하는 게 아니냐. 예. 그런 제안은 받을 수 없다. 이런 게 이제 박지원 대표를 위시한 호남계 의원들의 생각인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이 새로운 형태의 3당 합당이? 조기에 가능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것을 가능성이 일단 저는 적고 또 그걸 얻으려고 했을 때 그 놓아야 될 그 감수해야 될 어떤 손실도 있기 때문에 최대치가 지방선거 때 광역단체장 그 유력 광역단체장 후보 중심으로 한 선거연대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 후보 그게 가능하려면은 본인이 나가야만 그 그림링하고 뺑기치라고 이래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페인트칠보다 뺑기칠이 와닿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금 황골 탈퇴해야 되는데 지금 그 제스처만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 정도밖에 안 하냐. 오히려 황골 탈퇴는 유승민 대표가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제 세력이 너무 적기 때문에 미약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지만은 오히려 그 길로 가야죠. 버리고 갔어야죠. 유승민 대표가 이제 하태경 의원 이야기는 사람이 좀 많이 변해가고 있다. 뭐 아마도 유승민 모든 정치인이 뭐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유승민 대표가 이제 스킨십이 좀 부족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안철수 대표를 만났잖아요. 예. 이거는 어떤 포석입니까? 어떻게 대화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림이 뭘까요? 아니요, 뭐 만날 수 충분히 있는 거고 또 서로가 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면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서로의 필요 때문에 만나는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만남이 그거니까. 그렇죠. 근데 아마도 뭐 양현 씨 노래 중에 보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고 있는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예, 뭐 끝내 그 완전 통합이나 이런 거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안철수 대표 쪽에서 오히려 더 뭐랄까요 간절한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전혀 뭐 손해볼 게 없는 게임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흡수 합병. 흡수 합병. 더 나쁘지 않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상 사람들은 당대당 통합이라 하더라도 흡수 합병처럼 보이겠죠. 근데 그게 실제로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